상당히 많은 외로움의 이 원인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역량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 친구 멘탈이 약해. 저는 왜 이렇게 소심할까요? 소심한 거는요, 아주 정상적이고 적응적인 거. 대심한 소인배. 괜찮아. 그냥 이러고 난 다음에 큰 사고 치는 소인배들. 요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 책 뒷부분에 가면 이제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마음의 회복 탄력성, 물론 이제 체력처럼 이들의 공통점이 좀 있다 하더라고요.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들의 공통점. 사실 여기서도 제가 지난 편에도 네. 와이스트레스에 나와서 제가 몇 번 말씀을 했지만,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들, 즉 무슨 얘기냐, 내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혹은 그거보다도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힘이 약한 사람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정신적인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몸 아픈 사람들이에요.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네. 신체적으로. 그렇죠. 두 번째로 소위 말해서 수면량이 떨어지는 사람. 그러니까 신체적인 것부터 먼저 말씀. 그리고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는. 그러니까 회복돼도 어차피 안 될 테니. 그렇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외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금 더 심리적으로 가보면, 자,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수면이 부족하며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는데 외로운 사람. 이 모든 게 다 합쳐지면 진짜 정말 우리가 사회적으로 최고로 이제 취약한 계층이 돼.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네 가지 중에 양쪽 끝에 있는 게 제일 세다는 겁니다. 몸이 망가진 사람과 외로운 사람. 이건 어떻게 좀 변화를 가져올 그러니까 신체적인 건 좀 힘들긴 하더라도 수면량, 뭐 비관적, 요거는 조금씩은 바꿀 수 있고, 그런데 외로운 사람도 바꾸기는 쉽지 않은 거고. 외롭다라는 거는 왜 외로울까? 외로운 사람들의 특징을 먼저 분석. 그런 행동을 하면 외로워지는가도 분석을 해. 그러니까 일단 이 외로운 사람이 이런 특징이 있구나라고 해서 이게 외로움의 원인이라고만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 외롭지 않은 사람도 이 행동을 하면 외로워진다라고 하면 원인이라고 하지. 그거는 대부분의 연구에 감사할 줄 모르고 고맙다는 얘기 안 해요. 외로운 사람. 미안해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거의 압도적으로 외로워. 그러면 심지어 외로운 사람들한테 고맙다는 얘기, 미안하다는 얘기, 이런 얘기를 평상시보다 좀 의식적으로 더 많이 하게 해요. 한 달 후에 매일매일 조금씩 하게 해요. 예. 한 달 후에 찾아가 봐요. 상당히 덜 외로워. 이게 외롭다는 게 주변에 친구가 적어서, 뭐 동료가 적어서 말할 사람이 별로 없어서가 아니라, 그죠? 어떤 사람들은 막 군중 속에 있어도 외롭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받고 있어도 외롭다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 왠지 아세요? 상당히 많은 외로움의 이 원인이 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역량 때문이에요. 재능과 역량 때문에 외롭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저는요, 다른 사람들과 너무 다르다는 감정 때문에 너무 외로움을 느낍니다.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같지를 않고. 자, 이런 외로움, 이런 종류의 외로움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분을 제가 이제 쭉 공통점을 찾아보면 어떤 측면이 있냐면, 창의적인 분이니까 회사에서 늘 남과 다른 일을 시켜요. 남과 다른 관점을 요구해요. 남과 다른 포지션에 앉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창의적인 자기의 역량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다 사라진 거예요. 또 군중 속에서도 외로움을 느낀다고 말씀했지만, 네네. 마찬가지로 그래서 내 시간이 너무 없어요. 나 그래서 너무 외로워요. 이런 분들은 어떤 역량 때문에 그 외로움으로 가는가 했더니, 이 사람은 사람들을 너무 잘 관리해. 두루두루 사람이 둥글둥글해서 두루두루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 그러니까 회사에서 당연히 무슨 일을 시키겠어요? 혼자 있지 않게 만들죠. 네네. 늘 사람을 만나게 하는 일을 시키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만의 시간이 없어서 외로움으로부터 만약에 이 외로움을 느끼시잖아요. 네. 내 역량 때문에,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내 역량 때문에 외로움을 겪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외로움이 있는 반면, 만성적이고 참으로 그 외로움 중에서도 안 좋은 유형의 외로움이 바로 뭐냐? 타인과의 관계 자체를 아예 맺지 외로움이죠. 사람 안 만나는. 근데 왜 안 만나느냐? 미안해하지 않고 감사해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못 만나고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이제 뚝 들어올 때, 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실 때, 네네네. 이럴 때 있죠. 앞서서 어떤 분이 살짝 문을 잡아주고 나한테 와요. 나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앞서서 먼저 문 열고 가신 분이 현관문 두꺼우니까 살짝 문을 잡고 계시면, 그죠? 고맙죠. 그러면 고맙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그분 실망 안 시켜드리려고 걸음에 약간 속도를 내요. 하면서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너무 거리가 머니까 우리 어색해지기 싫어라고 하면서 살짝 다른 데 가서 보고 있는 신호를 하면서 그분이 문을 자연스럽게 놓을 수 있도록 배려하기도 해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죠. 그렇죠? 근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죠. 문 잡아주고 살짝 했는데 흥 하고 들어가. 그쵸. 기분 안 좋죠. 뭐야 저 사람. 그렇죠. 참 외로운 사람. 싸가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외로운 사람. 근데 속으로 욕했네. 그러니까 외로움에 싸가지 없음의 결과가 나온 거지.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외로운 사람이 아니면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참으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해줬는데 그냥 쓱 받고 고맙단 말 안 하고 가버리는 그렇죠. 사람. 네. 그리고 또 반대로 미안해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지 않으셔서 그걸 모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깨 부딪히거나 네, 툭 치고 네. 갔는데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그리고 길 갈 때도 마주칠 때 약간 좁은 복도에서 어. 나는 살짝 피하는데 꿋꿋이 그대로 자기 몸 수평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있어요, 지나가죠. 있어요, 있어요. 그분의 얼굴에 보면 약간 이런 거 느껴질 때 있지 않으세요? 나 조금이라도 각도 젖혀주면 나 지는 거야. 그죠. 라고 하면서 계속 밀고 나가는 분. 참 보면서 살짝 난 비켜줬지만 저 사람은 뭐 어떻게 왜 저렇게 살까라는 느낌 그쵸. 들 때 있죠. 외로운 사람이에요. 본질적으로 외로운 사람. 저 사람 많이 외롭구나. 네. 그러니까 외로움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 싸가지 없거나 무례하거나 거칠다 이런 모든 것들은 아. 그것으로부터 기초에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지붕을 보고 계신 거예요. 위에서. 네. 그러니까 나보다 낮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의 지붕이 그 사람의 무례함과 거침, 싸가지 없으면 나보다 낮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낮은 건 진짜 레벨이 낮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지붕은 그 집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같이 내려가서 딱 보면 그게 외로움으로 만들어요. 물론 진짜 순수하게 싸가지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순수하게 외롭지도 않은데 싸가지 없는 네.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권력자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거랑은 네. 별개로 정말로 외로운 사람들이 고맙다 미안하다라는 표현을 거의 못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로예요. 할 기회도 안 만들고 하지도 않으며 그러니 사람은 점점 멀어지고 그러니까 계속 외로운 거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를 조금씩 하게 만들어요. 시키면 하나요? 그러니까 그걸 실험적으로 한 거죠. 오. 심리학자가 쉬운 게 아닙니다. 실험을 했을 때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많이 말한 사람과 네. 의도적으로 이 말을 하지 않도록 한 네, 사람과 그냥 옛날처럼 그렇게 살게 한 사람. 한 달 후에 찾아가 보면 확연한 차이가 난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도 보편적이고 평범한 우리도 어떤 날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죠. 이야. 그렇죠?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럼요. 그 일주일 전 이것도 다 채워서 했어. 지금 스마트폰으로 다 이제 앱 깔아서 하지만 이런 네. 연구를 예전에는 옆에 진짜 이따만한 워크맨 오. 워크맨 이해하시는구나. 네. 네. 그러면 그러면 마이마이. 예. 그쵸. 네, 세대가 딱 드러나죠. 워크맨 같은 거 채워서 녹음했어요. 그 사람의 일상생활의 언어를 담아. 고맙습니다. 뭐 미안합니다. 얘기하는가 안 하는가. 그러면 내가 오늘 많이 외로움을 느끼자. 그럼 그 일주일간의 언어를 보면 평균적인 그런 다른 시점에 비해서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안 한 날이에요. 그 일주일이 쌓여서 오늘 나한테. 그러니까 그 고맙다 미안하다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게 진짜 되게 어마어마한 제목이라니까. 오.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고맙다 미안하다를 못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애착과잉. 거기서 애착광이 정서적 다시 비만. 다 해주니까. 네, 당연한 줄 알고. 다 고민을 부모가 다 해. 그냥 그게 당연하고 네. 나 어릴 적부터 다 받고 살았으니까. 네. 그게 그러니까 당연한 아이가 거지. 적절한 좌절을 겪어보지 못. 친구랑 싸워서 고민도 해봐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로 인해서 힘들어도 해봐야 되는. 그러니까 너무 큰 좌절을 해버리면 자존감이 떨어져서 그렇죠? 세상 밖으로 안 나가는데 네네네. 그런 문제는 눈에 쉽게 띈다고요. 근데 문제는 세상 바깥으로 나갔는데 오히려 섬처럼 떠다니는 사람 그렇게 예. 그런 사람들이 바로 너무 좌절을 안 겪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유형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적절한 좌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적절한 좌절 5건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필요하실 겁니다. 적절한 좌절.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고. 부모가 해야 될 고민과 아이가 해야 될 고민, 네. 자녀가 해야 될 고민과 부모가 해야 될 고민을 그걸 고민을 해보신 분. 그러니까 무엇이 아이가 해야 될 고민이고 무엇이 내가 해야 될 고민인가를 고민해 보신 그 부모님들이 좋은 자녀를 여기서 좋은 자녀는 공존력이 있는 자녀. 결국 만들어내고 키워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어떻게 보면 이 역할에 대한 고민이 그럼요. 필요한 거네요. 게다가 그게 매번 바뀌죠. 왜 나도 나이 들어가고 있고 자녀도 나이 들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매번 자주 고민해야 돼. 매번. 그래서 저는 왜 아이가 학년이 올라갈 때나 예, 아니면 예. 이제 상급 학교를 진학할 때 네네. 그때 한번 포인트를 주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셔츠 색깔을 나도 이런 색깔 한번 입었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 집의 변화. 그쵸.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인간이라는 게 되게 재밌죠. 도배만 새로 해도 새집 같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가구 위치 조금만 바꿔도 굉장히 어. 느낌이 새롭죠. 네네네. 그런 걸 하는 이유가 바로 인간이 되게 살짝 작은 변화도 기존에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바뀌었을 때 큰 소위 말하는 그 생동감을 가지거든요. 근데 벽지는 가구 위치는 다 바꾸는데 부모는 왜 안 바꾸냐는.
부모도 그래서 한 번씩 변해야지. 자녀가 중학교 갔으면, 고등학교 네. 갔으면, 네. 군대 보냈으면 그렇죠. 바뀌어야 하는데 그렇죠. 이 생각 자체를 못 하고 그냥 있는 것 같아요. 다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나만 어른인 줄 알고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외로운 사람에 대해서도 저는 완전히 이제 새로운 개념을 알게 되는. 이게 상대방을 볼 때도 이제 좀 달리 보일 것 같고, 내가 느끼는 외로움의 감정도 그 근원을 이제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참 맞는 말이 그 사람의 장점이 그 사람의 아픔을 만들고 그 사람의 역량이 그 사람의 고난을 만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단점은 고통을 만들고 장점은 뭔가 행복을 만들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아주 그냥 이렇게 이분법적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우리 회로가 복잡하게 꼬여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장점과 역량 때문에 오히려 더 좌절할 수도 있고 외로움을 겪을 수도 그럼요, 있는 그럼요. 것이고. 이게 우리가 흔히 회복 탄력성이 낮다라는 거. 아, 저 친구 멘탈 약하다. 멘탈에 조금 흠집 났다. 기스 났다. 멘탈 깨졌다라고 표현하는 거. 멘탈이 약한 거랑은 좀 다른 겁니까? 아,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런 질문들을 본인들은 또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저 친구 멘탈이 약해. 라는 얘기를 누가 하잖아요. 네. 그럼 그걸 본인 질문으로 바꾸시면 저는 왜 이렇게 소심할까요? 자기 자신은. 네. 이렇게 자책하는 분들이. 근데 소심한 거는요. 네. 아주 정상적이고 적응적인 겁니다. 소심하다는 건 예민하다는 뜻이고요. 예. 예민하다라고 하는 건 다가올 위험을 잘 예측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네. 생각해 보세요. 원시인이 대범하잖아요. 죽었죠. 바로 죽죠. 그렇죠. 사자를 만나도 아주 그냥 우호성을 높이겠다. 뭐 이딴 식으로 나랑 나오면 안 친구하자. 되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소심하다는 건 예민하다는 거고요. 그건 물리적인 차원으로 받아들이. 그런데 이런 표현도 쓰죠. 큰 그릇, 작은 그릇. 예. 소인배, 대인배. 예. 이건 약간 성품적인 측면이잖아요. 네. 굉장히 소심한 대인배가 많아요. 어? 굉장히 소심한 대인배가 많아요. 소심한 대인배요. 네. 그러니까 뭡니까? 예민하지만 그릇이 큰 분들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순신 장군 같은 분 보면 네네. 이분은 절대로 둔한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예민한 분이죠. 꼼꼼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심이에요. 누가 소심. 나한테 예. 삐졌다. 다 예. 일기 쓰고. 그러니까 소심하기 때문에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런데 큰 그릇이니까 그거를 잘 아울러서 좋은 결정을 내리시. 예민하게 내가 다 보고는 있지만 예, 예. 못 본 걸로 넘어가자라는 결정.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늘 말씀드리는 게 반응과 결정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공포는 반응이지만 용기는 결정이다. 예. 그러니까 반응은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불편하고 불안하고 이거는 반응이죠. 네. 근데 용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용기는 결정. 그러니까 두 개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애는 소심해요. 어쩌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애는 소심해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기르셔야죠. 우리 애는 소심해요. 그러면 아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는 소심해요라고 하는 건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애는 대범해요라고 얘기하는 부모를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 애는 애가 너무 착하고 우리 애는 너무 소심하고 우리 애는 잘 울고 우리 애는 되게 연약하고 우리 애는 되게 정말 톡 치면 부러질 것 같은 애예요. 내가 지켜줘야 돼. 그렇죠. 그게 좌절이 없는 거죠. 다시 좌절로 가지만. 그런데 제 심리학자의 눈으로 보면 정말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소심한 대인배들이에요. 그러면 소심 말고 뭐 대심이란 표현을 우리가 안 쓰잖아요. 예. 근데 정말 대심한 소인배 뭐예요? 예? 예민하지 않고 정말 반응 자체가 괜찮아. 네. 그냥 이러고 난 다음에 큰 사고 치는 소인배들. 좋은 저는 거예요? 대심한 소인배로 우리나라에서 저는 가장 대표주로 꼽는 분은 그 80년대 그 거대 어음 사건 만들었던 장영자 씨 같은 거. 그 사람 눈 하나 깜짝 안 한 대잖아요. 그런 일에. 그게 네. 뭐예요? 소심하지 않죠.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근데 별의별 이상한 짓을 다 해요. 그러니까 대심한 소인배들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부적응적인 측면 아니면 안타까운 모습들이 그 아이의 또 다른 역량과 아니면 재능을 보여주는. 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이는 음악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아이가 음악을 너무 좋아해요. 그럼 아직까지 좌절이 없죠. 그렇죠? 그럼 제가 아이한테 물어봐요. 어떤 음악 좋아해요? 그럼 아이가 저는 너무 음악이 좋고요. 클래식부터 트로트까지 다 좋아요. 그럼 제가 이래요. 그런 걸 동호회라고 한다. 싫은 게 없잖아요. 좌절도 없고. 그러니까 진짜로 위대한 음악가들은요.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음악, 혼을 담은 음악 외에 다른 장르에 가면 바보처럼 구는 경우 되게. 그리고 정말 보세요. 마이클 조던이 농구의 신이잖아요. 야구하라고 해서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리그 전전하다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뇌를 연구하는 그 연구자들이 마이클 조던의 뇌는 농구에서 신이 되며 야구를 하면 좌절하는 뇌. 네. 물론 마이클 조던은 신이 먼저 되고 야구에서 나중에 좌절을 취미로 갔다 왔지만 우리 인생이 마이클 조던 같진 않죠. 그러니까 좌절을 먼저 해봐야 내가 진짜 맞는 걸 볼 거 아니에요.
음악에서 이건 너무 좋고 잘하는데 바로 옆에는 어떤 음악은 너무 싫고 좌절을 해. 이게 적성이에요. 그러니까 좌절한 것 옆에가 바로 적성이 바로 숨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도 계속 뭘 잘하는 것만 적성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릴 적에 우리 애 커서 모델런지 아니면 너는 장래희망인 보니 빨리 적성을 찾아줘야 되는데 걱정 하는데 그렇죠. 근데 의외로 찾을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동호회 수준에서 웬만큼 잘할 것 같은 요 정도 수준의 사람들이 미친 듯이 몰려 있는. 예, 다 그거 하고 예. 있는. 그러니까 나중에 인생에서 후반부나 아니까 청년 이후에 막 미친 듯이 좌절감. 우리나라의 그 이제 그 각 분야 예술이든 뭐 다른 분야든 이렇게 가 보면 진짜 평균보다 다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느 누구도 재능이 평균보다 떨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근데 그 사람들의 그건 재능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의 호기심, 그 사람들의 일반 재능, 혹은 그 사람들의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진짜 재능은 엉뚱한 데 있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음악대학에 들어가서요. 네. 그런데 그분은 음악대학에 가보면 왜 이게 그 악기를 다루는 전공, 네네. 성악 전공 이렇게 있지만 네. 이론 전공이 있어요. 작곡, 이론 뭐 이런. 음. 근데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분은 음악에 어느 정도 재능이 있죠. 그런데 다 음악이 좋아서 갔대요. 심지어 그분은 그래서 아주 명문대학교 음대 작곡과를 갔어요. 네네. 근데 가봤더니 자기 같은 애들이 똑같이 다 있더래. 아무것도 자기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해. 자기는 그렇게 자기를 위로했대요. 최상위권 애들이 몰려있으니 당연한 거다. 네. 근데 쭉 들여봤더니 자기 동기들 중에 잘 나가거나 아니면 희망 있어 보이는 애들이 별로 없더래. 다 그렇게 잘나 보이는데요. 네. 다 고만고만한 거예요. 게다가 더 중요한 건 그렇게까지 목숨 걸고 하려고 하지도 않더래. 그런데 그 사람이 유럽에 갔다가 레코딩을 하는 어떤 스튜디오에 들어가. 자기는 레코딩 장비를 보고 너무너무 좋은 것과 너무너무 싫은 게 그 스튜디오 안에 그대로 공존한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믹싱 장비, 레코딩 장비로 네. 소리를 들었더니 왜 클래식 음악은요. 예. 일반 음악 그 녹음할 때랑 달라. 그 장비도 또 좀 독특해야 돼요. 근데 어떤 걸로 똑같은 연주를 이 장비로 녹음한 걸 들었을 때, 이 장비로 녹음한 걸 들었을 때 사실 저의 귀에는 똑같겠죠. 근데 그분은 정말 너무너무 환상적인 녹음과 이런 개 거지 발사계 같은 녹음이 다 있나? 이렇게 느끼더래요. 그래서 그분은 그때 알았던 거죠. 아, 내가 그때 음악을 들을 때 클래식 음악을, 난 클래식 음악을 전공했으니까 그 네. 작곡가를 다. 갔을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잘못 샀다라고 생각되는 LP가 잘못 산 게 아니라 이 장비로 녹음된 거예요. 그걸 그때 깨달았대. 그분은 지금 뭐가 되겠게요? 사운드 엔지니어. 톤 마이스터. 톤 마이스터가 바로 사운드 엔지니어인데 클래식 음악을 녹음하는 그 사운드 그 엔지니어를 톤 마이스터로 따로 불러요.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가 진짜 싫어하고 좌절하고 이상하다라고 느낀 바로 옆에 그 경계선이 자기 재능이란 걸 아주 운이 좋으셨죠. 어느 정도는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능과 적성과 일반적인 보편적인 호기심이라고 하는 게 양쪽 다 사람에게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아이가 무언가를 잘하는 것으로만 가지고 아이의 적성을 봐서는 안 돼요. 거기에 처절한 좌절이 있어야 바로 그 옆에 엄청난 희열이 존재하거든요. 그게 같이 붙어 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저는 음식이라면 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음식에 재능이 없는 거예요. 그죠? 맥스봉. 네. 네. 맥스봉 최고고. 맥스봉 떨어졌다. 네. 아 죄송합니다. 오늘 준비를 못했네요. 당 떨어졌다는 표현이 아니라 전 봉 떨어졌다는 표현. YG 부스터라도 하나 빨리 까드려야겠다. 나 언제 주시나. 정제를 드시고요. 밑에 맞죠. 돌려서 이거 과다한 좌절하고 있습니다. YG 부스터 덕분에.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이 곧 재능은 아니다라는 게 위험한 게 어떤 부모들은 내 자녀가 아직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잘하는지 재능을 발견 못했어요라고 하는데 또 반면에서는 우리 아이가 참 이걸 좋아해서 다행이야. 재능을 찾은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위험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좌절이 안 들어간 성공이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딱 어중간한 그런 리그에 사람을 들여보는 게 딱 좋은 거죠. 그래서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처절한 실패작이 나와야 혁신 제품이 나. 그러니까 실제로 기업을 대표하는 혁신작이 많은 기업을 대표하는 혁신작이 많은 걸로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가 애플이잖아요. 네. 찾아보면 애플의 최악의 참패작들 얼마든지 나오죠. 그런데 혁신 제품이 잘 안 나오는 기업들은 참패작도 없어요. 그래서 처절한 반성도 없고 이건 죽어도 아니겠구나라고 하는 성찰도 없어요. 예.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이 그게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도 나는 어느 길로 가야 되겠구나라는 걸 볼 때가 바로 뭐냐?
처절하지 않아도 이건 진짜 아니구나. 너무 싫다. 완전 짜증나. 이런 부분에서부터 많이 출발했어요. 제가 옛날에 가끔 얘기하시는 학부모님들한테 저희 때 뭐 진학지도 같은 게 거의 없었던 시기니까 무슨 과를 가야 될지 그냥 서점에 갔어요. 제 친구랑 같이 고3 때 아무 생각 없이 야 네네네. 개론 무슨 개론 있는데 한번 네. 꼽아보자. 학문별로. 법학 개론은 있는데 예. 토 나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모든 법조인 여러분들께. 근데 또 뭐 누구나 다 어렵죠. 네. 근데 그 책을 제 친구가 옆에서 야 논리 정연하지 않냐 글이? 그 제가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되게 재밌어. 서점이 나 그때 그런 줄 알았어. 그때 몰랐는데 그렇더라고요. 이거랑 제일 다른 형태의 책이 바로 반대편에 있어요. 정반대. 가장 거리도 멀어요. 네네네. 당연하겠죠. 서점 그 사장님도 당연히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면 저 끝에 있는 책이랑 가장 머니까. 네네네. 반대쪽에 제일 그 섹션의 반대쪽에 봤더니 거기 심리학이 있네. 파블로프가 개 실험하는 걸 예. 걔가 침을 막 흘리고 있는데 재밌어. 네네네. 그래가지고 야 이거 재밌지 않냐 그랬더니 아까 그 법학개론 나름대로 재밌다라고 했던 친구가 뭔 헛소리를 하냐고. 걔가 침 흘리는데 읽고 싶냐고. 우리 집 개도 이렇게 침 흘린다고. 그래서 걔는 법학과 갔고 걔는 저는 심리학과 간 거예요. 좌절한 것 옆에 적성이 있다. 딱 그 케이스네요. 그렇죠. 네. 이 와이즈 부스터로 처절한 좌절을 해봤으니. 혁신 제품 나온다. 이제 혁신 제품 나옵니까? 혁신 제품 나온다. 네네. 와이즈 부스터 말고 또 다른 거 뭐 해봅시다 우리. 네네네. 빙그레의 바나나 맛 우유가 나오기 전에 예. 처절한 실패작. 예. 그래요? 예. 아이폰이 나오기 전에도 처절한 실패. 그러니까 신라면이 나오기 전에도 처절한 실패. 우리가 기억을 못하죠. 근데 기업사 연구하는 분들은 다 나중에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고 사실 이제 좌절하지 않는 시대에도 되게 어려운 건데 고생을 모르고 자라고 어디 가서 이제 싫은 소리 안 들어보고 크고 하면은 또 나중에 또 그런 걸 처음 겪었을 때 낯설고 힘들고 더 힘들고 더 큰 좌절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게다가 요즘처럼 고생은 덜해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시대에 사실 요즘 20대, 10대, 20대, 30대 분들 보면 엄청 고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가뜩이나 고민 많이 해야 되는데 어렸을 때 기초 체력을 너무 안 키워주시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고생을 덜해도 고민을 많이 그렇죠. 해야 하는 그러니까 시대. 지금 X세대까지는 고생을 많이 한 세대죠. 특히 이제 X세대 전 세대, 베이비부모 세대는 참 고생 많이 한 세대. 그런데 X세대는 반반씩 섞었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 네. 그 다음 세대는 고생은 많이 안 했어요. 몸이 힘든 거 별로. 하지만 고민을 되게 많이 해야 되죠. 왜? 답이 없잖아요. 네네네. 우리는 답을 어느 정도 알고 했거든. 저기까지 가면 될 것 같고. 되는 거 보였거든. 베이비부모 세대는 그냥 뭐라도 하면 됐거든.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 한 세대와 고민을 많이 한 세대, 그렇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 한 세대는 원동력이 뭡니까? 인내심이에요. 그렇죠. 근데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세대는 그 고민을 계속 유지해서 갈 수 있는, 유지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그걸 일관성이라고 표현하면 그러니까 고민을 대하는 태도가 되게 중요해요. 고민을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세대인데 고민을 하기 싫어한다. 그럼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는 얘기. 일부 보고 있죠, 우리가 젊은 분들 중에. 그런데 젊은 분들 중에 참 고민을 많이 해서 야, 저 어떻게 저 나이에 저런 생각까지 다 하고 있을까? 우리를 오히려 50대와 40대를 창피하게 만드는, 보고 약간 반성하게 만드는 그런 또 젊은 분들이 계시죠. 예. 참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 쓰는 뭐 노래 가사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끼리 그런 얘기하잖아요. 어우, 야, 같은 시대에 안 만나서 참 다행이야. 막 이러면서 나 요즘 태어나면 야 어느 회사도 못 들어가. 막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지요. 그러면 점점 더 적응력 있게 만드는데도 필요한 좌절의 양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시대. 뭐 훌륭히 잘 해내고 계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그거를 못 하시는 분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점점 더 안 좋은 길밖에 없으니까. 현상 유지나 아니면 웬간이는 먹고 사는 길도 아니고 이제는 정말 안 좋은 길, 조종당하는 길, 가스라이팅 당하는 길, 막 이용당하는 길, 이런 길로만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점점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기술이 발달할수록 그 사회에 AI가 더 진보할수록 뚜렷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잖아요. 중간지대가 없어진다. 중간지대 없어지고 너무 괜찮은 그 생각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진짜 엉망진창인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로 중간지대가 사라지는. 왜 지금 모든 연구자들이 정상분포가 무너지고 있다. 쌍봉으로 다 가고 있다. 쌍봉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마찬가지죠. 이런 모든 현상들이 무관하지 않은 게 이거는 꼰대라고 뭐라 그러셔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게 생각하고 고민하시라. 오늘 진짜 김경일 교수님 통해서 항상 뵐 때마다 좀 오랜만에 배웠습니다만 뵐 때마다 정말
깊이 배웁니다. 아, 나는 성공예감 애청자라서 그런지 전혀 오랜만에 봤다는 느낌, 뵀다는 느낌이 안 들어.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댓글 써주시는 분 중에 5분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적절한 좌절, 김계율 교수님의 신간, 류한욱 원장님과 같이 공저하신 이 책을 또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도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김계율 교수님도 저희가 보내드려야 돼가지고 저희 경쟁 채널로 이제 출연을 하러 가신다고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